인간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 모티브입니다. 네네.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가장 자기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자기한테 베니핏으로 자기 인생을 물꼬를 틀어준 사람은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머리에 쏙쏙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뇌과학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법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박사님 모시기 위해서 2달 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한 게 뭐 30년쯤 됐는데, 강의를 좀 더 많이 한 거는 최근 15년. 한번 강의하면 이제 4시간. 맞습니다. 4시간씩 우리 그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그 훈련센터라 그래요. 뭘 훈련하느냐 하면 숫자를 훈련하는 곳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줄게요. 예. 태양이 크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크잖아요. 예. 막연하죠. 초등학교 다 알잖아요. 예. 막연하죠. 예. 자,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 그런 거야. 아니, 뭐 자동차 수십 대 부숴가면서 막 헬기 타고 막 그렇게 했는 3시간짜리 수백억 들인 영화가 당연히 재밌죠. 예. 근데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재밌다 하면 동의 너무- 반복이잖아요. 네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자연과학 쪽으로 해보면 명확해요. 자전거 지질학자들은 망치를 갖고 이렇게 강물을 지층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을 때 논문을 보면요. 이렇게 바위 옆에 자기가 했던 망치를 같이 찍어요.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예. 이 바위가 얼마나 큰가? 비교 대상. 비교 대상. 이거는 자연과학이나 공학하는 사람은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나 인문학 이쪽이나 특히 생활 용어에는 이게 우리가 주어가 빠져 있듯이 예. 우리 대한민국 주어를 안 쓰잖아요. 예. 이게 눈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자연과학적으로 뭐 얼마나 황당해지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태양이 큰 줄 알아요. 지구보다 큰 줄 알아요.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말은 뭐 곰이 뭐 토끼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예, 예. 태양의 반지름이 지구의 반지름이 100배라고 들어봤다면 예.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럼 반지름이 100 같으면 부피는 얼마요? 이러면 또 뭐 이러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랬네요. 이게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길이는 1차원이잖아요.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거 대충 들어보셨죠? 부피하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100배 차이 나면 부피는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와.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 이 말 한 가지 갖고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끝나지? 아. 수박이 참외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그다음에 즉각적 비교 내놓고는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안 들어가면. 숫자가 안 들어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양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자연을 만나는 거는 질적인 문제하고 양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네네. 철학에는 질은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 숫자가 없잖아요. 없죠. 미술에는 질이 있잖아요. 느낌. 질만 있죠. 저 느낌 바로 질이잖아요. 그래서 질로 갖고도 감동을 받죠. 인상파하가에 보면 이렇게 그 색감의 리듬을 갖고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젖어 있을 간에 그걸 갖고 물리학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양이 없기 때문에. 반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9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네네. 이게 자연과학 한두 분야 문제가 아니고 예. 오히려 그 문학이나 예술은 질의 위주고 네네. 언유, 구체적으로 언유나 비유 어.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죠. 예, 예. 그것도 대단하긴 해요. 인지기능에서. 근데 만약 그 외에 양적인 개념을 추가하면 구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대단할까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서술에 이제 그 예술에도 그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비례 관계잖아요. 음악의 화음이라든지 조각의 여러 가지 그 비례 관계라든지 미술에 들어가긴 해요. 미술이나 시각적 예술에는 좀 들어가는데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시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양이 빠지면 자연과학에서는 90%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양은 수로 표시가 돼요. 예, 예. 근데 수로 표시된 양의 개념이, 양의 센시티비티가 50대 넘어가면서 급격히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예, 예. 그럼 뒤늦게 다 양으로 접근한 이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인 거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예술이고 문학이고 뭐 정치도 다 질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어떤 감정, 느낌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예. 압도적으로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무슨 안 쓰잖아요. 매일 일상이죠. 그렇죠. 감정이. 감정은 숫자가 아니잖아. 네네. 질적인 거잖아요. 네네. 예, 질적인 게 뭐냐면, 저 사람 뭐 저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뭐 저래? 저 사람 뭐, 늦게 해. 늦게 하다는 게 수가 아니잖아요. 예, 예. 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세계상에서 양적인 거하고 질적인 걸 빨리 카운트 해 보셔야 돼요. 1단 단계에서. 네. 일상생활은 90%가 양이 없어요. 질적인 거. 질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압도적인 게 정치 분야예요.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렇죠. 좀 말 잘못하면 칵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걸 뭐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사기치는 거든지 모든 거 그게 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양적인 접근을 노력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 왜 훈련을 하냐면 그거는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로서 가까스로 획득하는 능력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한 사람 눈을 뜨고 살고 네네. 한 사람은 그냥 냄새를 맡고 느낌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양적으로 접근하는 이 훈련이 청소년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어에서도 크리칼 타임 학습 정년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경상도 사람이 30대 영어를 배운다. 거의 어려워요.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그렇게 한 6년 반 보내도 이 경상도 액센트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브레인을 해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대략 뭐 7살 넘어가면 조금 굉장히 되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숫자도 똑같아요. 사이언스.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숫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중학생까지 그때 숫자 개념이라보다 숫자를 몸에 심어줘야 돼요. 이를테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제가 한번 봤는데 옛날에 어떤 단체 사람 대전에 저희 집에 한번 왔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 등산을 했어요. 그 어느 대학 교수분이 같이 왔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같이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계룡산을 같이 매표소에서 시작해서 갔는데 그 꼬마 애가 뭘 중얼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냐 하니까 자기 발걸음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했어요. 너 뭐 하고 있지 했더니 박사님 저는 내 발걸음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니까 13,000 몇 번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요? 네. 알고 봤더니 예. 그 아버지가 예. 대학 교수인데 굉장히 그 열린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애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대충 감 잡았죠. 그렇죠. 만까지 하면. 만 개. 예. 그리고 그 만 정도 숫자를 카운트해본 애는 뼛속까지 숫자가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숙하군요. 친숙한. 오. 네. 그냥 어릴 때는 무조건 웬만한 거 할 때 걸어갈 때도 뭐든 숫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예. 이게 이를테면 외우는 방식이든 네. 해보는 방식이든 해보는 거. 네.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걸어갈 때 왜 그걸 해도 괜찮으냐 하면 걸어갈 때는 우리가 산책할 때는 다른 걸 해도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요. 들어갈 때는 수첩을 안 갖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왜 모든 그 철학자들이 산책이 그렇게 취미가 많았냐. 그때는 아무도 레퍼런스를 안 들고 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 기억이 레퍼런스잖아요. 자기 기억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의 인출을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기억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자기 발걸음을 카운트하면 기억이 그렇죠. 심어지나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걸어갈 때 손발이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도 리듬을 타면 빨리 되잖아요. 숫자를 그냥 깡그리 이렇게 카운트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자기 발걸음을 안 그래도 등산이 힘드는데 한 발, 두 개, 세 개 하면 그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이 분산될 것 같아요. 힘든 게. 그렇죠. 와. 줄어들죠. 그렇죠. 예. 간호원이 주사 놓을 때 히프 타닥 탁 간호사가 할 때 탁 예. 하잖아요. 간호사가. 네.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와. 얘기냐면 예. 숫자를 친근해질 때 가만히 앉아서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근데 걸어다니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럼 발걸음을 카운트하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그 힘드는 그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면 농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네네. 하루 종일 하잖아요. 예, 그 왜 맞습니다. 노래를 부를까요? 그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매 순간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숫자로 대입하는 숫자로. 거예요? 예. 그럼 애가 숫자에 리듬을 익히는 거예요. 예. 숫자가 몸에 배는 거예요. 아빠가 등산을 할 때 애한테 너 한번 요거 해봐라고 한두 번만 해주면요. 애들 금방 배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뭐 1년만 하면 걔는 평생 그 습관이 남아있고. 남아있어요. 이게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수학 1년 하는 것만큼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데 뭐 가외나 이런 거 1년 하는 것도 낫습니다. 그거 하나 딱 심어주는 게. 그럼 걔는 특히 어릴 때 그게 뭐 대학생이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때 특히 한번 아빠하고 등산을 할 때 한번 내가 작심하고 내 모든 발걸음을 해본다. 그거는 평생 기억으로 남아요. 걔는 언제든지 이제 숫자 친해져요. 그게 버릇이 돼요. 그럼 웬만한 거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네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죠. 줄넘기. 줄넘기요? 줄넘기 할 때 대부분 시알리잖아요.
와. 굉장히 좋습니다. 줄넘기요. 예. 운동도 되고 좋겠어요. 좋죠. 이걸 패러를 해도 방해가 안 찍어요. 더 잘 서로 도와줘요. 이거 강의 따로 했잖아요. 우와. 이걸 슈퍼태스킹이라 그래요. 예. 줄넘기하고 숫자 카운트는 슈퍼태스킹이야. 찰떡궁합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애들 운동도 시키고. 더 뇌를. 그렇죠. 그래서 너 오늘 몇 개 했느냐 카운트 한번 해보라. 좋게. 그래서 그다음 중요한 거. 예. 중요한 거. 기록해두라. 그랬어요. 이거를요? 예. 너는 시계는 안 차고 다녀요. 예, 예. 그러나 우리 집에 스타워치는 있어요. 놀랍죠. 시계는 안 차고 다녀요. 운동 때문에요? 예. 조깅 때문에? 예. 스타워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나 항상 스타워치도 끼지도 않아요. 나 끼는 거 되게 싫어요. 음. 스타워치 딱 들고 시작할 때 딱 버튼 눌러놓고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뛰어요. 천천히 뛰고 딱 돌아왔을 때 딱 눌러서 스타워치 찍어요. 매일 그럼 기록하시고. 또 와서 기록해요. 뛰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행위는 돌아와서 한 1, 2초만 쑥 그러면 예, 되잖아. 예. 딱 벽에 갖고 볼펜 어, 딱 적어놔요. 어. 그래서 1년 동안 적은 걸 네. 내가 그거 말고 다 적은 거 많아요. 예. 그걸 내가 스캐닝 다 해놨어요. 예. 그 하나를 이제 예로 내가 그거 누렇게 떴어요. 10년 넘었으니까 안 떠요. 그대로 봐요.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이걸 가장 추천하시는 이유는 음. 이거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와 친해지기 때문인가요? 어떤 면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숫자에 대해 민감해지면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숫자는 음, 음. 가장 왕성하게 될 때는 핵심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학습이 끝나 그게 더 이상 학습이 잘 안 되는 때가 50대예요. 50대는 할래도 안 돼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외국어 배우듯이. 네, 됐죠? 네, 네, 네. 그래서 공부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인 인문학은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연구단지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50대 넘어가면 문사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문학 예술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숫자를 훈련하면 자연과학을 안 하면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양자역학을 인문학, 시인이나 문학이나 예술가나 철학자들이 60된 철학자가 갑자기 양자역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 찾아본 적 있나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 주세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아닐 것 같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서 하니까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숫자 감을 하려도 시간이 3배 이상 너무 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예, 예. 초등학교부터 거의 40대까지는 물불 가리지 말고 숫자인 학문을 하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더 접근해라. 예,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숫자를 익숙한 사람, 저처럼 양자역학, 천체물리학, 분자세포생물학 이런 데 훈련받은 사람은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좀에는 다만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그쪽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음. 내가 왔던 길은 자연과학이잖아, 90%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쪽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무조건 하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학 하기 전에 먼저 뭘 보냐면 지질학부터 먼저 봐요.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숫자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민감한다는 건 초등학생들은 숫자를 카운트하는 훈련을 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넘기. 이건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2, 3년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돼요. 그때 중학생 때 한 달만 줄넘기 하면서 숫자를 친숙해지면 그 능력은 고등학교까지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등산 갈 때, 걸어갈 때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숫자 민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숫자에 민감해지는 거에 그러니까 뭐 과학만 잘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해지면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예술이나 문학에서는 질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90% 시간을 늙어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는 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질의 세계가 드러난 걸 감정이라 그래요. 느낌이라 그래요. 느낌이나 감정은 예술이나 종교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게 단단히 결정화된 걸 신념이라 그래요. 과학에는 신념이 없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종교에 신념이 있어요. 느낌이 굳어진 걸 신념이라 그래요. 근데 느낌이 굳어진 거 이게 있으면 그걸 갇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는 느낌의 세계. 그걸 다른 말로 질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뭐냐 하면 양의 세계인데 양의 세계는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훈련이 잘 되면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다음에 나아가서 어려운 물리학이나 이런 거 할 때까지는 40대까지는 시간의 70%를 수의 세계에 보내라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30살 넘어갔고 영어 배우는 게 발음이 안 돼요. 액센트가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3배 이상 시간이 들어요. 그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한 분야에 잘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게 바로 공용 면회가 된 애들이요. 공룡 매니아 너무 많죠. 많죠.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갖고 한 사람들이 저한테 자문을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좋긴 한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저희 아들도 그런데. 거예요. 예. 예. 깔때기형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깔때기용이요. 예. 우리가 그 수도관점 파이프형, 그다음 깔때기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룡을 좋아한다든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애들이 자랄 때 거의 뭐 한 50% 애들이 그 중에 하나를 빠져요. 네네. 우리가 옛날에 그 이렇게 기름 넣는 깔때기 알죠? 네, 이렇게. 알죠. 예. 예, 그 예. 첫 깔때기 요만하잖아요. 맞습니다. 요만큼 열었을 때, 요렇게 올라가서 깔때기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걸 계속 유지하면 안 돼요. 파이프형으로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모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깔때기, 어쨌든 이건 좋아요.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요까지 올라오죠. 예,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애들이 공룡이나 자동차 이런 거 하면 한 1년이면 매니아가 돼요. 옆에서 딱 보다가 그걸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다가 어느 수준에서 그래 너 공룡 그래 잘해 칭찬을 해주다가 중학교쯤 들어가면 그래 공룡은 파충류에서 나온 거야. 한마디 그리고 툭이요. 우리 포유동물도 파충류에서 나온 거야. 예, 예. 너 그렇게 좋아하는 공룡이나 우리나 2학년 전 올라가면 오. 서로 경쟁했어. 예, 예. 너가 공룡이 진짜 박사가 되고 싶으면 포유류까지 해야 돼. 부모의 그 한마디가. 한마디가. 너 좋아하는 걸 스탑하는 게 아니고 네네. 더 확장을 해봐. 요걸 힌트를 줘야 돼. 그리고- 그때 애가 이 파이프에서 깔때기형으로 넘어가요.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포유류 책을 건넨다든지. 그렇죠. 그때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푸시고 하면 안 돼야 돼요. 살살 유혹을 해야 돼요. 예, 예. 예를 들면 쿡 선장이 그때 괴혈병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비타민 C가 부족해갖고 영국 맞아요. 해군이 많이 죽었어요. 예, 예. 그 해전사에 가서 나오는데 그때 쿡 선장이 항해를 나갈 때 그 양배추를 많이 싣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사병들한테 먹이려 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 낯서니까. 낯서니까요. 그래서 강요를 해도 안 먹으니까 쿡 선장이 어떻게 하면 알아요? 그날부터 식단에서 사병은 이걸 못 먹어. 장교들만 먹겠어. 그러면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억지로 넣지 말고 네. 오히려 이 아이가 찾게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네. 처음에는 그거 뭐야 이러고 안 먹다가 예, 예. 아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걸 막 먹으니까 네네. 특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러워 보인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갑자기 애한테 포유동물이 어떻고 뭐 진화가 어떻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야 너 지금 공룡 바로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 요렇게 야 공룡을 잡아먹는 포유동물이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호기심을요. 호기심을. 제가 서울대 어떤 꽤 유명한 그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네. 같은 위원회를 활동하다가 예, 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대회를 할 때. 자기가 서울대 물리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똑똑한 친구들한테 주눅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진짜 천재적인 머리고 대단한 나중에 학자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친구들 다 알겠죠. 동기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봤더니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다 학계에 남아있지 않고 사실은 뭐 크게 부각을 못 나타낸 거예요. 네네. 결국은 그렇게 지적 열정이 넘쳤던 그 친구들이 예. 궁극적으로 학자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예,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에 꽂힌 사람들. 어머니 사이언스. 아, 제가 과학 운동을 하면서 예, 예. 가장 많은 메일을 받아보고 가장 많은 사람이 하나에 꽂힌 사람들이에요. 하나에 꽂혀도 대표 이런 되는지. 거예요. 블랙홀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서울대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예, 예. 하나에 꽂힌 사람들. 그래서 네. 대학 서울대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봤더니 질문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에도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물리학 네. 시간에.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막 똑똑하게 잘하더라는 예, 예. 거예요. 그건 뛰어날 수 있지만. 뛰어난데 근데 그 학생이 4학년 돼도 그 질문 하더라고요. 결국은 파이프형으로 끝난 거예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저는 거의 70% 사람이 파이프형으로 끝난다 봐요.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 생각해서 오히려 한 가지에 꽂혀야지 더 좋은 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첫 단계로 필요하긴 한데 네. 공룡을 좋아하는 초등애가 계속 공룡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궁극적으로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가 공룡만 매달리면 공룡조차도 이해 못 한다고. 블랙홀을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은 예. 그 주변 천체 물리학이나 우주론까지 다 해야 돼요. 일반 예. 상태 다 예. 해야 돼요. 옆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깔때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 어느 정도 공룡에 대해서 흠뻑 취한 그 시점은 넘어가야 될 시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가 이제 그쪽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예. 집착을 할 때 갑자기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긴 해요. 그 강한 열정을 학살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공부는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네. 특히 수학. 예, 수학이든 뭐 과학이든. 역사학이든 뭐 예, 예. 나선형으로 점점 관심이 확산되는 쪽으로 해줘야지. 예. 확산이 되면 지금 그 문제, 그 처음에 꼽혔던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문제의 답은
그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다른 차원에서 나오게 돼요. 과학사를 해보면 예.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게 4차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 갇혀 있으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은 문제가 생성된 그 평면에서는 문제의 솔루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전체를 보려면 조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조망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건물을 조망을 하려면 건물 바깥에 빠져나와야 되죠. 우리나라를 정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한번 벗어나 봐야 되죠. 그렇네요. 조망을 하죠. 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애를 딱 보면 애가 그 확산 조망을 하려면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게 예.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빠져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말이죠. 빠져나온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바깥 위에에 지금 좋아하는 만큼 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힌트를 계속 줘야 돼요. 첫 출발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공룡에서 조금 확장되고 네. 여기서 재밌어야지 또 확장될 테니까요. 공부할 때는 이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네요. 한계를 깨야 네. 되는데. 네, 공룡에 갇힌 어린애들. 예. 네.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어쨌든 호기심이 생겼고 하는데 반드시 올라가면 확장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험에서 차이도 있었을까요? 이 확장에서의 노력에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과 갇힌 사람은 경험량에서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 그게 이게 확장하라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걸 가이딩 해주는 사람, 멘토를 해주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를 해본 사람이래야 돼요. 일단 네. 그 부모가 그렇게 하기 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 전문가도 좀 필요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그 강한 추진력은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갖게 하는데 시선의 방향을 다양하게 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만약에 박사님 이 부분을 부모가 하기 어렵다면 어떤 보완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 굿. 예, 질문 잘했어요. 예. 그때는 학생과학관, 과학관을 대서 주세요. 과학관, 네. 그래, 풀어놔줄까요? 예.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가 또 많이 안 좋아하잖아요. 많이 안 좋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네네. 가장 좋은 선물은 어릴 때, 예.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뭐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천문대, 천문대, 예, 시립 천문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천문대나 그 다음에 과학관. 과학관. 과학관 중에 뭐 국립과학관 다 좋지만 학생과학관이 많아요. 도마다 있어요. 네네.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실례를 들어주면 저는 울진군 후포 초등학교, 후포 중학교, 후포 고등학교. 후보로 좀 굉장히 옛날에 뭐 후보에서 너무 유명하신 옛날에 것 같아요. 강원도에 속했잖아. 근데 이제 이게 경상북도 아주 북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거워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이에요. 한 지역에서. 네, 쭉. 그러니까 무슨 뭐 학원이 뭐 아무도 몰랐죠. 잘 예, 거의 예.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부터 간혹 방학 때 대구에 왔어요. 네. 대구에 학생과학관이 있었어요. 그게 제 과학 반짝반짝 공부에 하셨겠네요. 과학을 좋아하게 된 출발점이에요. 학생과학관에 예. 그때 뭐 누가 부모 아니고 혼자 갔어요. 네네. 혼자 가갖고 버스 타고 가갖고 예. 거기서 하루 종일 놀았던 거예요. 별 세상이다. 네. 봤더니 막 스타디움실 해갖고 별 투영하는 것도 있고 다 대단해요. 네네. 과학관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예. 포라는 바닷가를 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여름에 한 더울 때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멍석 같은 걸 하고 네. 뭐 버덮고 네. 형들하고 알잖아요. 우리 바닷가 쪼무라기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여름에 해수욕하고 뛰어놀고. 그때 본 바다, 그다음 밤하늘 별. 어. 그게 큰 느낌에서 큰 자산이 됐던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대구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다면 네. 그런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드물었을 거예요. 근데 박사님 너무 안타까운 건 요즘 친구들한테 이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자연과학을 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체감을 전혀 못하니까. 예. 어떻게 더 보완을 할까요? 그래서 예. 방학 때 서해안에 통동배 타고 무인도 같은데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예. 계획 잡지 말고 네네. 툭 하고 배를 타고 선유도나 뭐 삽시도나 호도나 이런 쪼매는 섬에 예. 다 가갖고 예측 못하게 별이 쏟아지는 밤을 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건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측을 하게 되면 예. 그 논란 반응이 약해져요. 우리가 모든 공부는 예. 일종의 논란 반응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오마이 사이언스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게 많이 사회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아주 흐뭇해요. 어. 제가 그게 의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거의 한 20년 전부터 자연과학을 공부하던 물리학, 뭐 생물학 이래 하다 보면 매번 놀라요. 이럴 수가. 이게 하다 보니까 오마이 갓을 할 수 없잖아요. 과학자가. 우리나라 말은 이럴 수가잖아요. So what? 뭐야? 그래서 제가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해요. why보다 앞선 거는 what입니다. Y보다 What? 와.
화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교육이 너무 화이를 강조해요. 그렇네요. 이게 원리가 뭐냐? 납득하게 설명해보라. 어. 이해를 하라 쪽으로 가요. 글로 가면. 네네. 근데 먼저 화이 먼저 있는 거는 놀란 반응이에요. What?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요. 아, 이걸 빠지고 왜로만 접근을 하다 네. 보니까 놀라움이 떨어지네요. 왜도 중요하긴 한데 그건 네네. 나중에요. 그거는 논리가 들어가고 인과 법칙이 들어가고 관찰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야기예요. 먼저 이렇게 화상을 입듯이 억해야 돼요. 우리 교육이 가장 빨리 살려야 되는 거 도대체 이 뭐야 이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습 관점에서 자녀한테 해줄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현장에 가거나 그런 상황으로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라게끔. 이게 뭐지? 예. 이런 일이 있네. 이건 설명의 세계가 아니요. 그 화이가 아니요. 화이도 중요한데 네네. 화이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네. 다단계로 쫙 연결해갖고 그 세계를 깔때기 펼칠 때 매 단계도 화이가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는 먼저 손에 쥐는 거예요. 화상이요. 놀라움. 놀란 반응이. 와.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뭐지? 소원. 이러면서. 응. 예. 예. 제가 그걸 처음 어떻게 알았냐면 유학하고 와서 대전에 와서 대전 지역에 아마추어 천문 모임을 한 4년 다녔어요. 그때 가서 알게 됐는데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예, 사춘기 막 들 무렵에 네네. 별을 만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별 너무 좋아해서 뭐니까 어른이 돼갖고 30대 이후에 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명확해요. 사춘기 무렵에 사춘기 전이나 초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늦어요. 사춘기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6학년, 중학교 중학생. 1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나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난 사람은 예. 평생 별을 품고 갑니다. 어머. 화이, 예. 화상을 입었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우리한테 학습 필요한 건 그 화상입니다. 예, 예. 가슴에 지금 그걸 심리학에서 브레인과학에서 임프린팅이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죠.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게 다른 분야도 될까요? 쉬워. 이 사춘기 때 만나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예, 거예요. 평생 그거는 만나요. 사실은 동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거는 노렌즈가 노벨상 받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내가 다른 데 강의 많이 했습니다. 오. 오리를 따라가는 틀 있는 그 할아버지, 장하시는 할아버지가 가는데 오리가 쫄쫄 따라가는 그림 보신 적 있죠? 그 할아버지가 노렌즈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하나로. 네. 뭐냐면 야생 오리 알을 딱 했는데 부화되는 직전에 네. 어미를 치우고 가져가요. 자기가 서 있으면 예. 병아리가 딱 깨잖아요. 예. 깨면 먼저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발이 보일 거잖아요. 신발 네. 장화가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장화를 엄마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임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뭐 살아서 만약에 한 50대 되는 사람한테 언제 때가 기억납니까? 하죠. 간단하지. 결혼식장 날. 네. 옛날 같으면 결혼 첫날 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가장 남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이요? 예. 아직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후포 예.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 수학자예요. 그렇죠. 그때 앞으로 나라에 했어요. 네. 그때 그때 봄에 약간 찬바람하고 이렇게 미지 세계는 장면이 예 기억나세요? 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임프린팅 됐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 완전히 다른 삶의 페이지로 그렇죠. 들어가는 예, 예, 거잖아요.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 삶의 페이지가 바뀔 때 네네.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때 아는 부모들이 그때 딱 점을 찍어주면 그 점은 평생 좋은 글씨로 일생을 갑니다. 그 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유태인 많잖아요. 노벨 많죠. 뭐 예, 예, 예. 다른 인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면 다 알잖아요. 네네.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학문을 좋아하고 굉장히 그렇게 창의적으로 많이 됐느냐. 유태인들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입학식에 예. 부모하고 같이 온대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네, 가면 부모들이 꿀단지를 하나 들고 온대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자기 아들이 예. 딸이 칠판에 그 이름 알파벳 쓰거나. 예, 예, 예. 알파벳 처음 배우잖아요. 그때 할 때 손가락 갖고 꿀을 딱 찍어갖고 예, 네. 쓰고 처음 문자를 쓰고 그 남은 꿀을 혀에 딱 대게. 오. 그럼 걔는 인프리팅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이 꿀맛이구나. 그때 기억이 또 계속 가는 평생 건가? 한다. 이 달콤한 게 예, 달콤한. 공부구나. 그게 인프리팅입니다. 이거는 동물계 예. 특히 조류에서는 예. 굉장히 흔합니다. 예. 일반적인 겁니다. 법칙에 가깝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을 때나 유학 갔을 때 저 유학 처음 갔을 때 그날이 기억이 나요. 먼저 간 그 선배 되는 분이 쫙 내가 처음 그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면서 쫙 보여줘도 그날에 그 한 10분간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생생해요. 그림 같아요. 그럼 그 20년 동안 많은 걸 봤지만 그건 대부분 잊어버렸지만은 그 첫날 공항에 딱 내려갖고 두근거리고 낯선 세계. 그럼 변화의 첫 시기에 부모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되네요. 예. 어. 변화의 중간에는 영향도 별로 영향이 없어요. 없어요. 그때 감정이 꼭 긍정적이진 않아도 되나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예. 경외심이에요.
놀란 반응. 네. 놀란 반응인데 뭐 흉측한 거, 공포에도 네. 놀랄 수 있죠. 그건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야기 줬는데 초등학교, 하여튼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하고 네.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아름다움을. 예.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네. 전국적으로 인체의 신비전이 유행했죠. 기억나요? 내가 아는 그 어느 대학 교수 그분이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데리고 그걸 보고 와서 예.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갖고 미라 있고. 저는 안 봤어요. 예. 저거 인체 생명 전문가잖아요. 보실 이유가 예, 없죠. 예. 예. 저는 내가 안 가요 일부러. 어. 왜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걸 설명드릴게요. 네네. 그 엄마가 대학 교수요. 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데리고 인체의 신비를 봤는데 속, 내장, 고름 이거 다 보잖아요. 애가 다 보고 나서 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 때는 그걸 봐야 돼요. 네네. 다 죽는 거 보고 다 하잖아요. 안 좋은 거 보는데 예, 예. 그때는 다 봐야 돼요. 그럼 단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니야. 오히려 트라우마가 임프린팅이 되네요. 예. 큰일 나요. 그래서 폭력물 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들이 진짜 봐서는 안 되는 건 폭력물이에요. 애들 따라 보니까. 예, 보면 안 돼요. 부모도 보면 안 돼요. 가급적 보면 안 돼요. 예. 저는 웬만하면 피 튀기는 영화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안 봅니다. 왜 돈 내고 이런 거 찍는 거야? 좋은 일도 드문데. 우리 아는 어떤 정치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예. 그분도 그러더라고. 아니 왜 공포 영화 돈 내고 찡그린 영화를 보느냐고. 그럼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되면 출산에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그다음에 나이가 한 40, 50대면 사람 죽어가는 거 한두 번 보잖아요. 충분히 그건 봐요. 일부러 체험할 필요는 할 필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대 때 보여줘야 될 건 아름다운 장면, 그렇죠. 자연이라든지. 그렇죠. 결정적입니다. 어. 제가 다시 했잖아요. 제가 왜 예. 과학을 지금까지 놀랍게 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느냐 하면 예. 내가 봤던 그 봄바람이 부는 그 보리밭이 일렁거리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임프린팅 됐기 예. 때문에. 만약에 박사님 간접 체험도 가능할까요? 독서라든지 상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비디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괜찮은 질문이에요. 네. 그럼 이제 학습적으로 비디오를 통해서는 되긴 하는데 한 번 정도 했는데 강도가 30%도 안 돼요. 또 비디오를 한 번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비슷한 걸 보잖아요. 그렇죠. 애들 많이 네. 보잖아요. 그러면 비디오의 영상은 시각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자,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밤에 와도 조용한 봄날 저녁 무렵이든지 어스름해졌을 때 바람이 싹 불 때 아카시아 냄새 그리고 그 바다 신선한 바다 냄새가 막 어렸을 때는 전부 다 후각이잖아요. 후각, 촉각. 청각 다 예.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군요. 그럼 시각 위주로 하면 입체. 어. 시각은 평면이잖아요. 네네. 딱 보는 이 망막의 맥진은 평면 감각이요. 네. 뒤에서 우리가 입체를 만들긴 하지만은 근데 후각은 분위기잖아요. 음. 후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잖아요. 음.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전제 조건은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 그럼 외적 자극이 없어져. 그렇겠죠. 그럼 감각이 분주하지 않겠죠. 네네. 차분해지겠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일어난 잡음이 없어지면 고요해져요. 고요해진 게 계속되면 고독해져요. 고독해질 때 고독의 몸부림이 창의성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나요? 뭔 생각을 하려고 그렇죠. 하나요? 그때 와. 보세요. 그때도 감각 자극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감각 자극이 분산되지 않고 네. 파도 소리, 아카시아 향기 혼자 서갖고 어둑한 데서 혼자 쭉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때 청각, 후각, 그다음 혼자 뭔가를 골똘히 뭔가 생각을 하고 하겠죠. 있죠. 예. 잡다한 생각이 아니요. 네. 그때 생각은 다 이 분위기에 젖어드는 생각이요. 그때 속에서 뭐가 이 전체 리듬이 하나로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모아져요. 느낌의 세계로. 그래야지 창의성이 더 발현되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창의성의 정의는 뭘까요? 일단 그 원동력 만들어진 원동력. 느낌으로 다 용해된 한 덩어리. 그거는 그걸 표현할 문장이나 수식이나 물리적이나 이거는 꽃이 피는 게 사실은 거의 박사 과정 이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신경이 쓰는 건 그 용광로, 예. 용광로를 애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용광로가 만들어지는 건 논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논란 반응은 예측 안 한 데서 오는 거야. 고향이 경주거든요. 그래서 울진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내가 아마 5살, 6살쯤 됐을 예, 거예요. 예. 경주에서 자랐을 거네. 당연히 바다를 본 적이 없죠. 네. 근데 그 이사를 가는 그때도 그 비포장이었어요. 지금 동해 안에. 그 예, 79년도 예. 포장이 됐거든요. 예. 비포장도로 그 포항에서 울진까지가 5시간 걸렸어요. 도달도달거리긴 한데 그걸 버스를 타고 이사를 가는데 기억이 다 나세요? 기억이 나요. 와, 5살인데도? 나는데 여름이었어요. 예. 여름이었는데 거기 어딨냐면 영해쯤인가 가면 바다가 처음 보여요. 태어나서 처음 보셨겠네요. 처음 봤어요.
아직도 그 처음 본 바다 기억이 나요. 어. 그건 화상이에요. 충격이에요. 우발성, 우연성이야말로 네. 진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루틴만 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도 새로운 이렇게 깔때기가 아닙니다. 네네. 이렇게 가려면 네. 우발성 팩터를 넣어줘야 돼요. 여유분을 줘야 여유를 되는 줘야 거네요. 돼요. 텀이 있어야 들어가죠. 들어가요. 예. 오케이. 아니 박사님 만약 공부를 하다가 이 틈을 주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좋은 질문 잘하셨습니다. 예, 예. 공부를 하다가 그러한 우발성 텀, 그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 실례를 들어줄게요. 텀을 주는 방법을.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 이제 지도 교수가 석사 과정 때인데 미스터 박 여가 논문 제목을 주면서 이 논문 한번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처음 예. 지도 교수 만나갖고. 그렇게 나도 이제 굉장히 긴장되셨고. 긴장되고 예, 잘 예. 보여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래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논문을 도서관에 가서 찾았어요. 그 논문을 내가 대충 읽어봤더니 그 키워드가 나오고 쭉 있는데 나는 그 키워드별로 또 다 들어가갖고 논문을 거의 100편을 카피했어요. 오, 교수는 한 편을 요구했는데 예. 교수님이 원하는 논문은 요거고 예. 내가 조금 논문을 읽어봤더니 그 키워드 관계돼 갖고 내가 잘 모르지만은 요런 팩터들이 있어갖고 따라갔더니 예.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갖고 나머지 거의 100편입니다. 아 기억나요? 예. 그 일주일 작업했어요 제가. 어. 그래갖고 딱 교수님 딱 보여줬더니 교수 이런 인간이 있어. 너무 이거 놀랐겠죠. 아니 고맙긴 한데 우리 시기장이 이렇게 많은 일을 약간 진짜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우리 오피스 전화 왔어요. 박 이리 와봐 하더라고요. 갑자기 교수님 얼굴 환해지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박 너가 찾았는 그 논문에서 지금 내가 과제 프로젝트를 제안할 힌트를 하나 얻었다. 그분은 그 교수님 전혀 예상 못한 예상 일이네요. 그 프로젝트 되면 저 석사 박사과정의 학생 그 월급 비슷하게 줄 수도 있고 네네.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교수는 그걸 프로젝트하고 그럼 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줄게요. 네. 내가 건강을 찾아 골드를 찾아갖고 금맥을 찾으러 간다 합시다. 그럼 금맥을 찾으러 가는 중에 옆에다 다이아몬드 강산을 발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야죠. 다르게 얘기해 줄까요? 예. 인간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 모티브입니다. 네네.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가장 자기 인생을 바꿔준 사람은 자기한테 베니핏으로 자기 인생을 물꼬를 틀어준 사람은 부모나 형제보다 그걸 간접 연결해요 그래요. 내하고 완전 관계 없는 건 아닌데 네. 조금 관계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약간 관계 있는 사람. 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내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직접 이해관계인 사람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도 감정이 관계해요. 엮이죠. 엮이죠. 예. 그런데 내가 직접 관계하는 사람은 대략 10명이라면 예. 간접 관계하는 사람은 300명, 5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많죠. 그럼 그 사람은 무관한 건 아닌데 네. 저 박박사라는 사람이 뭐가 필요할지는 대충 안다고 저 사람 주장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옆집에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럼 내 인생이 달라져요. 간접 연결이에요. 직접 연결은 아까 그렇게 부모가 해주고 싶었죠. 네네. 근데 부모가 해주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감정이 엮이니까요. 그렇죠. 너무 푸시하니까. 쿨하게 해주는 사람은 네네. 부모 오히려. 형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예. 가장 가까운 친구는 많은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정서가. 네. 근데 한 발 쿨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뭐 일로 만난 사람, 그렇죠. 학교에서 지나가면서 약간 호감 가진 사람. 약간 너무 강하게 호감보다 예. 약간 호감 가진 사람이 툭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내가 옆에 지나가 봤는데 저쪽이던데 하고 저쪽이야. 그걸 넛지라 그래요. 툭 쳐주면. 그 넛지에 또 여유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지내고. 그걸 공학에서 여유도라 그러고 네. 마진이라 부르고 네네. 안정도 설계할 때 항상 마진을 줘야 돼요. 행주 깍짠처럼 하면 융통성이 막히죠. 없다잖아요. 예. 그래서 텀, 융통성 그걸 어릴 때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럼 텀, 융통성이 많아지면 카오스가 해져요. 분포를 보면 그게 많은 애들이 많아요. 예, 오히려. 그래서 부모들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를 지키고 타이트하는 게 맞아요. 그게 거의 좀 심한 90%가 맞고 그 10% 남은 걸 적은 퍼센트를 보면 안 돼요. 비타민도 하나가 빠지면 확 나빠지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전체를 다 보는 게 리듬이고 균형이에요. 예. 그 예리한 균형이나 리듬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자녀를 보든지 요 점을 톡 건드려줘야 되겠다. 관찰이네요. 관찰. 다시 요약하면 파이프로 끝난 사람이 7, 80%다. 네. 일단 그것을 벗어나면 해도 성공한다. 네네. 그럼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내가 갇혀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웬만큼 공부만 해도 자기 전공에 갇혀있게 돼요. 그때 간접 연결해 있는 제3자가 툭 던지는 말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만약 이거를 아주 좁게 만약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안 풀려요. 2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랬을 때는 외부의 도움이든 이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도록 노력해야 될까요? 네, 오늘 질문 잘하십니다. 좋아요. 2시간, 3시간
풀다가 안 풀리잖아요. 안 풀려요. 예. 틀렸어요. 풀면 안 돼요. 스탑. 아, 여기서요? 스탑. 어떤 문제도 1시간 이상 풀어가 안 되면 스탑하세요. 옛날에 우리 저 예, 예. 70년대 학번들 성문종합 영어 있죠. 성문종합 챕터가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대부분도 수학책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예. 성문종합 영어 챕터가 20개 있다 합시다.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챕터 1장 본다. 그럼 자꾸 모르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콘사이즈 찾아가 다 적어요. 팍 적어. 1장 다 알았어. 굿. 흐뭇해. 2장 넘어간다. 다 모르는 거 문법 다 찾아가 다 뭐 형용사 다 찾았어. 흐뭇해. 3장 넘어간다. 그때 좀 한 일주일 지나죠. 근데 뻑뻑해지기 시작해요. 지쳐요. 지쳐요. 예. 최악의 학습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1장 봤어. 예. 90% 몰라. 상관없어요. 그 모른다는 몇 개 체크하면 돼요. 예. 그 2장 무조건 중요한 넘어간다는 2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30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빨리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루에 한 장씩 넘어가요. 네. 20일이면 끝나죠.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지? 어쨌든 구멍 벙벙 나도 한번 끝냈다는 느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리턴. 다시 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뭐가 처음에 자 30% 끝냈다 합시다. 두 번째 가면 자 모르는 단어가 좀 줄어들겠죠. 끝까지 내가 가봤잖아요. 핵심은 끝까지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리턴해요. 세 번째 가요. 세 번째 가면 이제부터는 70% 알게 돼요. 그래요. 구멍이 몇 개워져요? 몇 가지죠. 구멍 메꾸는 재미가 있어요. 빡빡이 간 친구는 네, 네, 가다가 네, 네. 불도저가 눈을 밀다가 휘발유가 다 돼버린 거예요. 공부는 스케치하는 거다. 풍경화 그런 거지. 어떤 미술가가 곧참 유화를 그리느냐고 스케치 밑그림을 그리지. 예. 스케치 특징이 뭐예요? 쓰다가 지울 수 있다. 틀리는 걸 사랑하라. 제발 뭘 암기를 할 때 완벽한 걸 싫어하라. 최근에 암기했던 게 뭐셨어요? 그 어떤 지명을 하나 암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기억 잘 안 나잖아요. 이런 거 네네. 보셔야 돼요. 여기도 공부되는 거예요. 네네. 기억이 안 나. 근데 벌써 네. 기억을 해야 돼. 예, 이렇게. 예, 그한 메시지 네네. 보냈어요. 잘 안 돼. 근데 지금 해볼게요. 만티에아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봐요. MANTINEA. 예. 이거 그 일주일 걸렸습니다. 아니 저 똑똑한 박사하고 일주일 걸렸어? 그러니까. 근데 물론 뭐 매일 하는 거 아니죠. 지나가다가 딱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불러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만티에아라는 단어 굉장히 암기가 안 돼요. 만틀레아라는 단어가 자꾸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동안 그 주변에 내가 역사적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링크돼 갖고 일주일 동안 그냥 털려도 상관없어요. 둬요.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이때 많은 내가 공부했던 게 그 지명 하나로 다 링크되는 게 채워져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 정답 그냥 찾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정답을 딱 찾으면 통쾌해지고 모든 공부를 사람들이 끝까지 진을 빼버린 이유는 처음부터 잘하려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새학기 3월달 새학기 시작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잡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편안하게. 어차피 계속해야 되니까. 노트를 초등학교 살 때 첫 번째 룰은 가장 얇은 노트를 사주세요. 얇다는 점은 모두 숫자를 이야기해 줬다. 얇은 노트는 학습용 노트는 일주일 만에 노트 한 걸 다 쓸 수 있는 노트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정사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노트는 스케치북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론 글도 쓰고 수식도 쓰고 마음대로 한치를 해도 상관없어요. 예. 노트를 즐길 수 없는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면 잘 써야 된다는 강박이에요. 고급 노트를 샀고 그다음 정성 들여서 할 거네. 노트를 즐기려면 정성 들여 쓰면 안 돼요. 핵심 빨리 써야 돼요. 빨리 휘갈기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네네. 어릴 때 우리 자유낙서는 낙서는 다 하잖아요. 그야말로 창의성의 원동력이에요. 낙서가요? 낙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 끄적거리는 거,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만지작거리는 네. 거예요? 우리 처음에 끄적거리잖아요. 네네. 애들이 문자 배우기 전에 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교육 철학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문자는 손의 제스처를 고정시킨 게 문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 도화지에다가 제스처를 한 거예요. 그게 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껏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끄적거리잖아. 끄적이기. 끄적인다. 예. 끄적인다. 그 다음에 어슬렁거리라는 거예요. 어슬렁이 어떤 저 의미일까요? 언제 어슬렁거려요? 뭐 할지 모르는. 내가 창밖을 서성인다 그 말 와요. 예.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서성이죠. 그리고 중얼거리죠. 어슬렁거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예요. 좀 더 스마트폰에 뭐 빠져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달밤에 물레방깔 부근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한량이라고 해요. 네네네. 들어보셨죠? 옛날에 네네. 그러잖아요. 네, 한량이 생각한 거예요. 한량은 어슬렁거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을까?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거. 어슬렁거리다 섬찟이 일어나잖아요. 예. 방앗간에서. 맞아요. 됐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선비가 되고 학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동해 바닷가를 어슬렁거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만지작거려야 돼요. 만지작거리고 목공예를 하고 붓을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계, 물질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 창에서 보면 세 가지요. 이걸 어렸을 때 같이 해줘도
저 초등학교 들어가면 글자부터 배우잖아. 그때부터 끄적거리는 거 없어지죠. 이대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강박관념. 살리기는 빨리 애들한테 마음껏 자유를 주면서 너 마음을 그려봐. 뭐든지 그림을 그려봐. 그려봐. 핵심은 잘 그리면 안 된다 했어요. 다른 영상에서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면 스케치 학원이 제일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 기억나네요. 스케치하고 종이 접는 거. 종이 접는 거. 종이 접는 거. 그 다음에 구슬 같은 거 연결해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좋아요. 비즈공이. 레고블럭은 레고블럭. 만지작거리면 제일 핵심이잖아. 네네. 만지작거리는데 피스가 맞는 것까지 되니까 인지작용이 와. 논리가 들어가죠. 레고블럭 왜 좋냐 하면 만지작거린 거 촉각이죠.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완성됐을 때 쾌감. 다 있는 거네. 다 있죠. 핵심은 완성됐을 때 쾌감. 오늘 박문호 박사님의 조언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